근대 후기에는 주체에 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관점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을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중세 이전, 그러니까 고대 플라톤의 실체는 이데아뿐이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데의 세계에 대한 기억이고 진리란 이상의 능력으로 그 기억을 되살려 이데아의 세계에 다시 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만이 실체라고 인정을 했고요. 인간의 주체성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라는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 속에 형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이론론을 주장을 했고요. 인간은 이성의 능력으로 자연을 관찰해서 지식을 얻는 존재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성의 능력으로 그 이데아를 찾아가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자연을 관찰해서, 그러니까 사물, 객체를 관찰해서 지식을 얻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최초로 이제 암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세에 넘어와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발짝 물러났죠. 사물 뒤에 오는 그 보편적 개념, 이거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겠죠? 이건 사람이 하겠죠. 그죠? 사람이 사물들을 관찰한 후에 어떤 사물들의 공통점을, 공통된 속성을 인식해서 어떤 보편적 개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물 뒤에 존재하는 보편적 개념을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부 인간의 주체성을 인식했어요. 그렇지만 신의 주체성은 그대로 유지를 했죠. 그래서 사물의 개별자 앞에 신은 먼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중용적 유명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유명론이 아니라 일부만 받아들인 거죠. 신을 제외한 사물에 관한 보편적 개념은 인간이 경험적으로 얻어내는 것이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윌리엄 오컴은 그 완전한 유명론을 주장했죠. 유명론의 창시자 하면 이제 윌리엄 오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윌리엄 오컴은 아예 그 믿음의 체계인 신학은 합리적인 이성의 체계인 철학과 별개다. 그래서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보편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사물들의 공통된 속성에서 유추된 것으로서 그냥 이름에 불과하다. 그런 유추를 하고 이름을 붙이는 건 누가 하죠?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최초로 인정을 한 거죠. 신의 영역은 믿음의 체계로서 합리적 이성으로 경험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철학과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봤던 겁니다. 이게 이제 중세의 중요한 그 변화고요. 근대에 와서는 데카르트가 실체로서의 자아를 인정했어요. 이제 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주체, 인간 주체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 철학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유관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데카르트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존 로크는 영국 그 경험론자죠. 본유관념, 그 데카르트의 본유관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건 이제 데이빗 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험 이전에 이성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타블로라사, 백지일 것이다. 그래서 존 로크는 주체의 실체성, 즉 그 주체도 엄연히 그 일관된 그 정신 세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생기긴 했지만 뭔가
실체성, 변하지 않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체를 인정을 했고요. 그래야지만 진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객체라고 하는 것도 제일성질, 즉 본질을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물의, 즉 객체의 실체성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객체와 주체의 실체성을 동시에 인정을 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데이비드 휴먼은 주체의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체는 인상과 감각 인상과 관념, 그러니까 지성의 능력으로 인상으로부터 관념을 만들죠. 그런 관념들과 인상들을 묶어놓은 다발에 불과하다. 그게 주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휴먼은 철저한 경험론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존 로크, 데이비드 휴메의 경험론과 데카르트의 관념론, 본유 관념이라고 하는 관념론을 통합을 해서 칸트가 선언적 감성 형식 그리고 지성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즉 주체의 실체성을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성의 통합 능력으로 선언적 종합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식이다. 그래서 모델링의 전 과정을 인정한 최초의 인물은 칸트인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근대 전반기고요. 이제 근대 후반기로 넘어오면 주체의 그 실체성에 대한 개념을 이제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여러분 이제 공산주의 사상가, 자본론의 저자죠. 우리가 학기 초에 마르크스의 자본론 문장 가운데에서 벌집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벌집이 아무리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도 좀 허술하게 지은 인간의 그런 건축물에 비하면은 차원이 낮다. 왜냐하면 벌은 본능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 않고, 즉 머릿속에 심상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본능적 행위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벌집이 되는. 그렇지만 인간은 본능적 행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머릿속에 어떤 심상을 만들어서, 즉 설계를 한 다음에 계집을 짓든 건물을 짓든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그게 이 동물과 큰 차이다. 인간은 이성의 능력으로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다. 즉 심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동물에 비해서 우리가 인간이 위대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한 게 이제 마르크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는 철저한 실천 철학론자예요. 그러니까 주체라고 하는 것이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본유 관념으로서 타고날 때부터 이렇게 갖고 태어난 게 인정을 하면, 그러면 그건 실체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정불변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즉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실천을 뭔가 자기가 기획했던 것,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 의도했던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체는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생성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실천 철학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생활 과정, 실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변해나가는 주체, 그거는 사회적 맥락 그리고 역사 속에서 다시 정의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타고난 고정불변의 것,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주체는 변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역사를 거쳐서 내가 와 있는가. 여러분 왜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냐면 과거의 조상들이 없었다면 나는 없겠죠, 그죠? 그런 조상들이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겪었던 것들이 그 DNA의 기억에 다 돼 있는 것들이 나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온 얘기예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맥락이 같은 겁니다. 사회적 맥락과 역사 속에서 정의되는 것이 나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의 그 주체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가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겪어온 역사 이런 것들이 나를 형성하고 있다. 나라는 자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것과 내가 직접 체험하면서 실천하면서 그 새롭게 얻은 그런 형성된 나라고 하는 자아 이것이 주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실천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그 심리학 하면 이제 프로이드를 떠올릴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은 사실은 철학자는 아니고요. 수학자도 아니고 그냥 임상의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철학 서적에 이렇게 등장을 하냐면 특히 우리 모델링 이론의 주체성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우리 뇌 안에 그 인지 세계가 어떻게 그 작동을 하고 구조가 돼 있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이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제 동영상으로 우리 퀴즈도 받고 의식이란 무엇인가 기억나죠? 의식은 우리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객체, 사물을 우리 인지, 정신 세계하고 이렇게 경험하는 하나의 창구예요. 의식이라는 게, 그죠? 경험하는 하나의 방식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깨어 있어야죠. 이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주의를 기울여서 사물을 이렇게 관찰을 할 때, 그때 이제 정보가 들어와요. 그게 의식 상태.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뇌 안에는 무의식의 세계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개념을 도입한 게 프로이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그래서 그 무의식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드라고 하는 게 이드. 이게 본능적 자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성욕이나 식욕과 같이 그 일부러 의도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이 우리 몸에서 어떤 바라는 바 그게 이제 욕구죠. 욕구. 욕구가 형성이 된다. 그런 욕구를 실현하려고 하는 나라는 게 있죠. 그죠? 본능적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드라고 이제 프로이트는 학술 용어로 이제 명칭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슈퍼 이고라고 하는 게 슈퍼 이고. 이거는 형성된 자아. 그러니까 성욕이나 식욕과 같이 본능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살다 보니 내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느냐, 어떤 역사를 거쳐서 내가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떤 관습 속에서 가정 환경, 사회 환경, 그리고 이제 또 군대 가면은 남자들은 군대라고 하는 그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잠재의식 속에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형성된 자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 이 슈퍼 이고는 달라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습관, 도덕, 윤리 이런 거. 그죠? 사람이 어른을 보면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봐도 뭐 번쩍번쩍하고 그렇게 담배 뻑뻑 물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아, 쟤는 집에서 좀 뭐 잘못 배운 것 같다. 그게 바로 이
슈퍼 이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저런 그 자아가 형성되었을까? 그죠? 예. 그런 걸 슈퍼 이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드하고 슈퍼 이고를 합쳐서 이제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고, 우리 인지 머릿속에 이제 인지 능력 가운데 무의식적 그런 자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의식, 깨어 있으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의식적 자아인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때는 이렇게 객체를 관찰하잖아요. 그 모델링의 어떤 소재를 얻기 위해서 사물을 관찰을 해요.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만져보기도 하고, 맛도 보고, 냄새도 맡고, 들어보고, 이렇게 눈으로 눈여겨서 이렇게 관찰하고. 그래서 이제 감성의 능력으로 우리 정보가, 외부 정보가 우리 뇌 안으로 들어오죠. 그죠? 네. 이런 과정은 의식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텐션, 의도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볼 때 정보가 이제 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들어온 거를 이제 감성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진 감각 인상이라고 그랬죠. 그 감각 인상들이 아직은 이제 언어가 작동을 안 해요. 이게 이제 언어가 개입되면서 이렇게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아까 그 누구예요? 데이비드 휴미 얘기하면은 관념이 생기는 거고요. 종합 그 관념 이런 게, 그러니까 존 럭크 개념으로 한다면 종합관념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 이제 지성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범주와 이렇게 뭐를 구분하고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뭐 뜨겁다 차다 이런 것들 구분해낼 수 있는 그 우리 원래 지성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선엄적인 지성 형식, 칸트의 용어예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판단된 그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조합을 하고 종합을 해서 그건 이성이 하죠. 그래서 뭔가 사물에서 관찰하지 않았던 건데도 이게 추측을 하고 추론을 하고 그래요. 그 왜 형사들이 그런 그 추리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언적 종합 판단, 칸트의 용어를 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고급 지식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감성으로 받아들인 것을 지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추론해서 최종적인 어떤 고급 지식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다 의식적으로 하는 건데, 이 지성과 이성을 써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 뭔가 원리, 이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똑같은 사물을 관찰했는데, 즉 감각 인상은 같은 거죠. 소재는 같은데 나오는 모델, 결과물은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면 그걸 뭐로 설명할 거냐? 소재는 똑같은 게 들어가는데 나오는 결과물은 다 다르다. 그거는 바로 무의식 세계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서 아직 의식적으로는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살아온 문화 환경, 가정 환경, 그 다음에 체험했던 자기 인생 경험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게 지금 들어온 감각 인상을 가지고 이제 그 소재로 해서 심상을 만들 때 그 무의식도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역사 공부도 하고 철학 공부도 하고 또 여행도 다니면서 체험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그 지성과 이성의 능력으로 심상을 만들 때 창의성에 관여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 가정 환경 그리고 자기의 체험 이렇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전부 소재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우리 뇌에서 심상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은일이죠. 프로이트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그렇게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학자인 거죠.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그것도 다시 이두와 슈퍼이고로 구분해서 우리 무의식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근대 후기 뭐 니체는 현대 철학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고대부터 시작해서 중세 그 다음에 근대 그러니까 뭐 윌리엄 오컴 같은 사람은 중세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근대스럽죠, 그죠? 예, 그 경계에 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에서 근대 전기에서 이제 후기로 넘어오면서 이 주체라고 하는 거의 실체성을 이제 해체합니다. 주체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경험론자들의 주장과 이렇게 맞물려서 이 현대로 올수록 점점 주체는 고정불변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대세가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해체 철학이라고 그래요. 주체, 그러니까 해체를 한다 그러면 뭘 이렇게 풀어 제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체를 풀어 제끼는 겁니다. 그게 딱딱하게 굳어진 실체라고 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풀어 해치는 거예요. 즉 해체. 그래서 주체는 불변에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니체, 그러니까 철학자들마다 주체가 왜 실체가 아니냐,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니체는 권력 의지가 구성해내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이게 뭐 권력 의지 그러면 여러분이 정치 이런 걸 생각할 텐데 그런 권력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파워예요, 힘. 그러니까 인간의 무언가 그 대상을 통제할 수 있는 힘. 누구나 이걸 갖고 싶어 하죠, 그죠? 누구한테 계속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노예 근성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모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통제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권력을 갖고 싶은 겁니다. 권력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노예처럼 시키는 일만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은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링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이 세상을 여러분 생각대로 통제할 수 있으려면 내가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권력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뭐 정치 권력 해가지고 무슨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밑에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 통치하고 이런 권력, 뭐 그것도 권력의 일부이긴 하겠지만 좀 사회적으로 그런 권력은 좀 안 좋게 우리가 받아들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권력하면 되게 나쁘다 이런 생각이 선입견이 있을 텐데 그냥 힘이라고 합시다. 힘이 좋게 쓰이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가 내 환경이나 내 주변의 것들을 내 의도대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거를 이제 권력의지라고 그래요. 이런 것이 구성해내는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뭘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나의 주체성은 계속 변하는 거다. 이렇게 니체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상당히 그 뭐 염세주의 뭐 이렇게 살아봤자 별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니체처럼 잘못하면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실현하려면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실천을 하고 마르크스의 실천 철학하고도 맥락이 통합니다. 이 니체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것들을 그 고쳐나가면서 완성의 길로 가려고 하는 실존적인 존재다. 이제 실존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실존이라는 말은 뭐예요? 뭐 이데아 이런 건 실존이 아니잖아요. 이데아라는 건 저기 천상의 세계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완벽한 뭔가 그 실체가 어디 있다 이렇게 믿는 건데, 실존주의자들은 그런 거 모르겠어. 신 이런 것도 그렇게 나한테는 와닿지가 않아.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여기 있는 나. 예.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시점이 중요한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것보다도, 또 과거가 어떻게 됐든 그런 것보다도 현재 내가 여기 있는 이 순간의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어떤 이데아적 사고 방식, 신학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어떤 종교적 관점,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도발적으로 느껴지죠. 이 니체의 철학이. 예, 실존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체라고 얘기하는데, 주체라고 하는 그 원자는 없다. 원자가 뭡니까? 모든 사물의 근원이 원자잖아요. 그죠? 물리나 화학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모든 물질은 가장 작은 단위가, 물질의 작은 단위는 분자고, 그 분자를 들여다보면, 그걸 쪼개보면은 그 안에 원자와, 그러니까 원자들로 이 분자가 구성되어 있다. 그럼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물 하면은, 물 분자는 그 안에 H2O, H가 수소죠. 그죠? 수소와 산소 두 개로 구성된 게, 그죠? 그게 이제 원자죠. 그 수소 원자, 산소 원자, 그거를 결합하면 물 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의 최소 단위가 이제 원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변하지 않죠. 원자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정불변의 것, 그걸 이제 원자, 물질의 이제 원자인데, 주체라는 원자는 없다. 그러니까 주체는 실체가 아니다. 주체의 영역은 계속 증대하고 있거나 감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을 많이 하면 여러분의 주체 그 덩어리는, 아까 왜 그 데이비드 휴미 얘기했던 그 인상과 뭐 관념의 다발, 그게 점점 커지겠죠. 그죠? 여러분이 학습을 하고 뇌를 많이 활용을 해서 모델링을 많이 하면, 그럼 여러분의 주체라고 하는 우리 인지 세계는 점점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생각이 통이 크겠죠. 그리고 세상을 아주 유연하게 볼 줄 알고 깊이 있게 생각할 줄 알고, 이런 능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모델링의 그 주인, 이 주체를 여러분이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과제예요. 그래서 주체의 영역은 계속 증대하면 좋죠. 근데 이게 안 쓰면 급격히 또 감소를 해요. 알던 것도 자꾸 잊어먹고, 그죠? 이 망각이라고 하는 우리 뇌의 그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뇌는 쓸데없는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의 영역이라는 건 계속 증대하거나 감소하고, 그리고 체계의 중심점, 시스템의 중심점은 계속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체계의 중심점이라는 게 바로 나예요. 나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아이디죠. 아이덴티티. 이거는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죠? 10년 전의 나와 현재의 나, 10년 후의 나가 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뉴체가 얘기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체계의 중심점이 자꾸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동해야 정상인 거죠. 그게 여러분의 정신적 발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는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실존적인 존재이면서 계속 변화하는 역동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게 권력의 의지 또는 뭐 힘의 의지라는 책에 있는 그 니체의 이제 주장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 주체성이 변해나가는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감이 잡히죠.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철학자들이 있지만 요약을 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남은 게 이 언어 철학과 이제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하는 이 현대 철학, 요거만 이제 남았고요. 지금 우리가 요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그 주장이 있고 주체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대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들어갔네요. 이게 있고 근대 철학 데카르트, 로크, 휴움, 칸트, 마르크스까지 얘기했고 그 근대 철학 후기에 프로이트, 니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 진도는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 3차수 강의에서 이제 언어 철학과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이런 철학자들 살펴볼 것이고요. 자, 이게 철학이라는 이 과목을 사실 한 학기 내내 해도 어려운 과목이에요. 근데 이걸 30분, 40분 강의를 전부 다 이게 9번이죠. 6번이네. 6번. 6번이면 50분씩 강의한다 해도 300분. 그러면 60분씩 하면 5시간이죠. 5시간에 이 서양 철학 2500년 역사를 다 훑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도 되게 지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반복을 하는 이유가 이게 철학의 전 역사를 지금 다 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개념만 자꾸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이 우리 그 이해력이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왕도가 없어요.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게 자기 용어가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써야 돼요. 그 말을.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그 핵심적인 철학자들 그 이름하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는 자꾸 써먹으세요. 네,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입에서 수수수 나올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 지식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다시 플라톤 하면 이데아 떠올라야죠. 그래서 현상을 감각해서 이성의 능력으로 이데아를 알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론자죠. 인간의 이성 능력을 가지고 자연 사물을 관찰해서 그 형상, 그 사물 진료에 포함되어 있는 형상을 깨달아간다. 즉 이데아를 그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이데아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과학 정신을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2500년 전이니까 대단한 통찰력이죠. 그리고 이제 중세에 와서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될 철학자가 세 사람이에요. 여긴 지금 하나 빠졌는데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윌리엄 오컴. 그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 철학을, 즉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특히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신학으로 바꾼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철학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를 신으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의 실체성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신만이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모방해 나가는 과정이 어떤 종교적 구도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 아우구스티누스 다음에 한 1200년대, 1300년대 요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을 하죠. 그 사람도 천재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천재들이에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보다는 좀 그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사물의 그 공통된 특징들로부터 추론을 해서 어떤 보편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 그거 이름이죠. 그거는 인정을 했고, 그렇지만 신의 영역, 신이 하나의 주체로서 진리를 이데아의 세계처럼 만들어내는 거는 그거는 사물에 앞서서 존재한다. 그건 이제 플라톤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하고도 같은 거고, 신만이 모든 완벽한 실체이고 이데아의 세계고 거기서부터 이 사물은 다 이렇게 복제가 된 거고 이렇게 보는 관점. 그거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의 영역만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인간도 이성의 능력으로 사물에서부터 어떤 보편적 개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중형적 실제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한 발짝 나가는 거는 윌리엄 오컴. 이 사람은 신은 모르겠다. 신학은 제껴두고 거기는 우리가 실제 이성의 능력으로 체험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믿음의 체계니까 놔두고 우리가 합리적 이성으로 사물을 관찰해서 거기서부터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는, 그래서 유명론의 대가는 이제 오컴인 거죠. 그래서 개념에 이름을 붙이는 인간, 즉 인간의 주체성을 인정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윌리엄 오컴이고요.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데카르트는 그런 이성의 능력, 즉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물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원래부터 타고나왔다. 그래서 본유관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성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처음 본 겁니다. 근데 그런 본유관념이 인간에게 있다는 걸 부정한 건 아니고요. 그걸 인정은 하지만 로크는 그게 본유 원래 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 타블로라사 백지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간 거다. 경험론자죠.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휴먼은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자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주체성의 핵심이 자아잖아요. 그죠?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지각과, 즉 지각 인상, 그 감각 인상, 이것과 그 관념의 다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주체라는 것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타고난 본육의 관념이 아니고 로크가 얘기했던 그런 경험으로 얻어서만 만들어진 것. 근데 이제 로크와 휴메의 차이는, 로크는 그렇게 경험으로 그 지각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를 형성한다라는 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어떤 지성이나 이성의 능력으로 뭔가 종합관념을 만들어내려면 뭔가 고정된 실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체가 실체성,
주체의 실체성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물에도 변하지 않는 어떤 속성이 있다. 성질이 있다. 그래서 그 객체에도 실체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원론자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휴음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이 주체성이라는 거는 그 감각 인상과 그 관념, 이거에 다발이기 때문에 이게 성장 가능성을 본 거죠.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불어날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관점들이 아까 그 칼 막스한테도 같은 생각이었죠. 그죠? 성장해 나가면서 변하는 게 우리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또 마르크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마르크스 이전에 이제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데카르트의 합리론적 그 본유관념, 그거 플러스 루크와 휴메의 그 경험주의적인 관점,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원래 갖고 있는 선험적 경험을 하지 않아도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본유관념 같은 이성의 능력이 있다. 그게 이제 그건 하나의 사물을 인식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감성 형식과 지성, 즉 판단을, 그러니까 범주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 지성의 형식, 이 두 가지는 갖고 태어난다. 경험하지 않아도 선험적으로 우린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이제 칸트예요. 그래서 그런 선험적 이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간이나 시간을 지각할 때는 이건 이제 감정 형식으로 작동을 하고, 어떤 범주화 능력, 이것도 지성의 형식으로 우리 인지 그 활동에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선험적 종합 판단과 같은 고급 지식을 만들어내는 이성의 능력이라는 게 또 있다. 이렇게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의식 세계의 세 가지 능력, 감성, 지성, 이성을 구분해서 설명을 완성하게 한 사람이 바로 칸트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칸트는 합리론자, 대륙의 관념론자들의 생각과 본유관념, 그리고 이제 경험론자들의 후험적 경험을 한 후에 형성되는 자아,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일부는 선험적으로 존재하지만 일부는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형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론자들의 주장과 이런 관념론들의 주장을 결합을 해가지고 통합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그 철학자들, 그러니까 칸트 이후에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 칸트의 생각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는 그 후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실천의 결과다.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태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다. 뭘로? 권력 의지로. 아니 권력 의지로 얘기한 건 이체죠. 그래서 어쨌든 주체성이 고정된 실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해체해 나가는 과정이 근대 후기에 등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프로이드와 니체. 프로이드는 우리 그 인지 세계라는 것이 에고, 즉 의식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드와 슈퍼 이고, 이 두 가지 무의식 세계도 공존한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작동하면서 우리가 어떤 심상을 만들고 최종 판단을 한다. 물론 이제 프로이드는 심상 만든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건 우리 모델링에서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식 세계, 이건 에고예요. 에고, 이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드는 본능적 자, 우리의 성욕이나 그 식욕,
이렇게 우리 몸에서 그 일어나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욕구 이런 게 이제 무의식 세계를 형성하는 이드죠. 그리고 슈퍼이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라오는 환경, 우리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 환경 이런 것들 어느 집안에서 자랐느냐, 이런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 어느 지방에서 살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잠재의식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무의식 세계를 슈퍼이고 이렇게 세 가지의 자아가 있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우리 심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작용을 한다는 게 프로이드가 이제 최초로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전, 그러니까 막스까지는 사람들이 다 의식적인 자아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무의식적인 자아라는 거를 최초로 개념을 생각해낸 게 이제 프로이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니체는 그 권력 의지가 구성해내는 결과물이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고정불변의 타고난 주체가 있는 게 아니고 실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다. 그 동기는 뭔가 주변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힘의 의지, 권력 의지라는 것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주체 형성의 원인, 동인을 권력 의지로 봤던 학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근대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 철학에서 점점 주체성을 이제 해체해 나가는 과정에 이런 학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현대 철학으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3강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